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유럽의 리그가 시즌 전환점을 돌고 어느 정도 우승과 강등의 향방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몇몇 팀들이 예상외로 좋지 않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득 예상외로 강등됐었던 팀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년 만에 급속도로 무너지며 강등되어버린 대표적인 팀들을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충격적인 강등 사례인데요. 08-09 시즌 관중 동원력이 3위, 평균 급료 5위. 이렇게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빅4 중 한 팀으로 느껴지지만 이 팀은 08-09 시즌 18위로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뉴캐슬인데요. 08-09 시즌이 시작될 때만 해도 뉴캐슬이 강등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리그 첫 경기인 맨유와의 경기에서 구티에레스나 콜로치니 같은 새 영입생들의 맹활약과 더불어 경기 내내 맨유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끈끈한 모습으로 해당 시즌을 기대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앨런 시어러가 은퇴한 이래로 뉴캐슬의 공격진의 파괴력이 급감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오원 비두카, 마르틴스, 앨런 스미스까지 양질의 공격진을 갖추고 있고 중원과 수비도 준척급의 자원들을 수급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빅4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들에겐 강등의 기미가 보였는데요. 우선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로 개편된 뒤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매우 전망이 밝은 팀이었습니다. 이에 선수 수급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이는 선수들의 급료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뉴캐슬은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당시만 해도 이러한 급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적이 나빠지면서 수익이 팀의 성적에 따라 계속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 상태로 뉴캐슬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드진이 감독들에게 좋은 성적을 내게끔 압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당연히 보드진과 감독과의 사이가 원만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부터 강등이 결정되는 2009년까지 샘 엘러다이스, 케빈 키건, 조키니어, 크리스 유튼, 앨런 시어러, 팀이 리빌딩이 되기도 전에 무려 5명이나 감독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이는 곧 선수들의 일관성 없는 경기력과 라커룸 분위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주축 선수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적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이 무렵 몇 년간 팀을 지탱해오며 지친 기색이 여력하던 골키퍼 셰 기븐이 결국 맨시티로 이적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악동 조이 바트는 팀의 반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팀의 분위기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리그 최종전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잔류 경쟁을 펼치던 헐시티가 맨유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뉴캐슬은 아스톤 빌라와 비기기만 해도 잔류에 성공하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가레스 베일의 슈팅이 데미안 더프의 몸을 맞고 굴절되어 실점을 내주었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헐시티에게 승점 1점이 모자라 16년 만에 챔피언십 강등이란 아픔을 겪게 되죠. 당연히 이 강등은 빅클럽 뺨치는 규모를 지닌 뉴캐슬의 재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중계권료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여러가지 손실을 합해 2천억의 손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재정이 악화되었으니 선수 구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듯 급료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고액 급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할 뿐더러 심지어 구단의 직원 또한 감축해야 하는 이른바 긴축 재정에 들어가게 되죠. 이에 팀에나마 함께하겠다며 충성심을 드러냈던 몇몇 선수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방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이 뉴캐슬에게는 되려 재정 상태를 되짚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비정상적인 재정 상태에 놓여져 있던 팀을 사실상 강제로 개혁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뉴캐슬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싼 챔피언십의 선수나 어린 유망주 위주로 팀을 개편하기 시작했고 단 한 시즌 만에 재승격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에도 한 번에 큰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재판매 가치를 고려한 선수 수급으로 전략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처럼 전력상으로 절대 강등되지 않을 것 같았던 08-09 시즌의 뉴캐슬의 강등 사건은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11 시즌은 전세계적으로 2부 강등이란 고통의 늪에 빠진 명문팀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시즌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버 플라테가 창단 110년 만에 첫 강등을 당하면서 홈팬들이 밤새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한때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로 꼽히던 스페인의 데포르티보 라코루냐도 강등의 아픔을 맛봤는데요. 그리고 삼프도리아도 이들과 함께 충격적인 강등을 당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010 시즌 카스노와 파치니 이 영혼의 투톱의 활약에 힘입어 세리아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삼프도리아가 갑자기 몰락한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인데요. 바로 삼프도리아의 구단주인 가로네의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2010년 당시 삼프도리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삼프도리아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데 숨은 공신인 3명의 인물 데네리와 마로타 단장 파르티치 스카우터까지 이들이 모두 유벤투스로 떠나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삼프도리아는 내부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가로네 구단주와 카사노 사이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가로네 회장은 어느 한 축하연 자리를 빛내달라며 카사노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는 임신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불참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카사노의 불참으로 가로네 회장이 굉장한 창피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축하연 이후 곧장 훈련장으로 찾아가 카사노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죠. 여기서 이들 사이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그동안 화목했던 이들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면서 가로네 구단주는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카사노는 어느 순간 경기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카사노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되도록이면 한 곳에 정착해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연봉까지 깎겠다며 구단주에게 재차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가로네 구단주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그는 사실상 방출 수순을 밟으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네 회장이 카사노를 내보낸 상황에서 핵심 공격수인 파치니 역시 인트를 매각하는 선택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카사노 사태 이후 마음이 떠난 파치니의 이적 의지가 컸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로네 회장이 팀의 통제권을 다시 잡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파치니가 비쌀 때 최대한 빠르게 매각해 재정적인 손실을 메우겠다는 계산이 포함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양 밀란에게 좋은 짓만 한 것이라며 구단주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게 되죠. 이렇듯 사실상 공격 전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한꺼번에 내보낸 삼프도리아는 맨유에서 마케다를 임대해오며 공격수를 긴급하게 수혈했지만 이미 전술의 핵심 축이자 라커룸의 정신적인 축이기도 한 이들을 동시에 잃은 삼프도리아는 후반기에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드진 중 핵심 인물들이 대거 이탈했다고는 하나 삼프도리아는 시즌 초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카사노와 파치니의 이탈이 하락세의 트리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팬들은 해당 시즌 삼프도리아가 고대하던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모습과 함께 강등이란 모순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12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승점 100점을 달성하고 스페인의 맨시티라고 불리던 말라가는 자본을 앞세워 클럽 창달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팀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바로 비아레알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은 2004년 페이그리니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의 복병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07-08 시즌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체제를 무너뜨리며 리그 2위에 오르는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3위인 바르셀로나보다 무려 승점 10점을 더 얻어낸 점은 매우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 베테랑 피레스, 마르코스 세낙, 젊고 기술이 뛰어난 산티카솔라와 루벤 카니가 지키는 중원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막강했죠. 그리고 이들을 필두로 해 다음 시즌에도 기세를 이어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아레알이 11-12 시즌 12년 만에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직전 시즌 리그 4위에 오르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준결승까지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쿼드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솔라와 카프데빌라가 이적하긴 했지만 주세페 로시, 니우마루 카디, 마르코스 세냐 등 주축이 다수 남아있었죠. 다만 이들의 부상과 부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직전 시즌 무려 29골을 합작했던 로시 니우마르는 해당 시즌에 합쳐 리그 7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9골을 넣은 마르코 루벤이 팀 내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빈공에 시달렸으며 이에 비아레알은 시즌 도중 감독을 2번이나 교체하며 반전을 꾀했는데요. 하지만 소득은 없었고 시즌 내내 노란 잠수함은 심해를 거닐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4위를 거두면서 진출한 챔피언스 리그에선 조별리그 6전 전패라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죠. 심지어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비아레알은 강등권 경쟁을 벌이던 그라나다의 상대 전적은 동률이지만 맞대결 골 득실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최종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7위로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2분을 앞두고 팔카오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비아레알이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이 강등이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강등의 이유는 여러 요소들이 장기간 중첩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두텁다고 볼 수 없는 스쿼드로 지난 2시즌간 빡빡한 일정을 치르면서 마침내 선수들에게 부상이라는 후유증이 생긴 것과 더불어 산티카솔라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공격의 연결고리가 끊긴 점, 로시의 부상으로 인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부재하게 된 점도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속적인 B팀 선수 돌려막기부터 새 영입생들의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 핵심인 마르코스 세냐의 노세와 같은 악재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끝끝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충격적인 강등은 곧 선수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지만 사파타, 니우마루 로시, 발레르 등 주축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죠.
다행히 이런 위기 속에서 베테랑 마르코스 세냐와 신예 브루노 같은 몇몇 선수들이 충성심을 드러내며 잔류를 택했고 2년 만에 라리가로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비아리알 B팀은 12위를 기록하며 잔류했지만 비아리알의 강등으로 인해 3부로 강등되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 17-18 시즌의 스토크 시티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4일 홈구장에서 2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란 기쁨을 누린 이들이 정확히 10년 만인 2018년 5월 4일 챔피언십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스토크의 강등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을 뿐더러 직전 시즌에도 중위권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스쿼드 네임밸류만 보았을 때도 절대 강등당하지 않을 것 같은 퀄리티였습니다. 샤키리, 조엘런, 잭 버틀란드, 추포모팅의 마르틴스, 인디까지 여러 팀들이 군침 흘릴 만한 준척급 자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갑작스럽게 강등을 당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17-18 시즌을 앞두고 골게터였던 아르나우토비치가 떠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됐는데요. 짬라탄이라 불리며 그동안 스토크의 득점을 책임졌던 아르나우토비치는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격진에는 아르나우토비치의 대치자로 영입된 추퍼모팅, 베라이뇨, 마메디우프, 크라우치, 샤키리, 아필라이, 헤세가 남게 되죠. 하지만 이들 중 제 몫을 해주는 선수는 샤키리 뿐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비싼 값을 주고 야심차게 데려온 베라이뇨는 먹튀라고 불릴 정도로 부진했고 아필라이나 헤세는 이름값에 비해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지나치게 피지컬에 의존하는 수비 방식도 강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우선 당시 마크휘즈 감독은 몇 년간 체질 개선에 힘쓰며 축구 3이라 불리는 거칠고 투박한 롱볼 축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패스에 강점을 지닌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점유축구로의 변화를 위한 구색을 갖추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문제는 수비진의 성향은 이전과 달리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앞선과 뒷선의 부조와 더불어 강등권 싸움이 본격화된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면서 피지컬을 이용한 무리한 수비 경향이 더욱 짙어져 수비진들의 파울과 경고가 늘어났고 이는 곧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스토크시티는 해당 시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최다 실점을 기록했죠. 또한 마크휘즈 감독 경질 후 지휘봉을 잡은 폴 램버트가 전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도 강등의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렇듯 17-18 시즌을 끝으로 강등된 스토크는 현재까지 챔피언십을 맴돌고 있는데요. 챔피언십에서도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선 사례들 외에도 02-03 시즌 라리가에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지만 다음 시즌 얇은 스쿼드로 컵대회를 꾸역꾸역 병행하다 보니 결국 스쿼드가 무너지면서 강등된 셀타비고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상 밖의 강등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